눈보라가 모든 발자국을 집어삼킨 밤, 마을 사람들이 곰이라 부르던 여인이 의식을 잃은 선비 하나를 품에 안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밝자 사람들은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누명을 씌웠지요. 여인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은 채 마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모두가 버렸다고 믿었던 그 여인의 손에서 절대로 살아날 수 없을 것 같던 무언가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두려워한 한 사람이 조용히 그녀를 없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누가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한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한겨울이었습니다. 장날 물건을 팔고 돌아오던 도섭이는 거센 눈보라 속에서 발을 헛디뎌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손끝 하나 움직일 힘조차 남지 않았고 홀어머니를 두고 죽는 것이 죄스러워 눈물만 흘렀습니다. 이내 의식이 흐려지던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도섭이가 간신히 눈을 뜨자 눈앞에는 산처럼 우람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26의 가뿐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쌀 2가마니도 거뜬히 나를 만큼 힘이 셌습니다. 가뿐이는 맥이 끊어져가는 도섭이를 발견하자 망설이지 않고 품에 안아 마을로 달렸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곤히 사람을 물어간다며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뒤쫓지만 가뿐이는 도섭이의 집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깨로 대문을 밀어 열고 들어간 가뿐이는 도섭이의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래도 얼어붙은 몸에 온기가 돌아오지 않자 가뿐이는 부끄러움도 잊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밤새 도섭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의 뺨에 비로소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새 가뿐이가 도섭이의 집에 있었다는 것이 마을에 소문이 났는데 처녀 총각이 밤을 함께 보냈다는 이야기가 불길처럼 퍼졌습니다. 가뿐이는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부모는 이미 돌아가셨고 친척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는데 사람을 살린 것이 오히려 죄가 된 꼴이었습니다. 가뿐이는 마을 어귀 외진 곳에 홀로 기거하던 분이 할머니의 행명채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어른으로 이런저런 사람들의 사연을 다 들어온 분이었는데 가뿐이를 보고 딱하게 여겨 선뜻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섭이가 행랑치로 가뿐이를 찾아왔습니다. 분이 할머니가 문 앞에서 잠시 살펴보더니 말없이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가뿐이가 고개를 드는데 도섭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뿐아 씨,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옵니다. 제가 당신 때문에 누명을 쓰게 만들었으니 제가 책임을 지겠사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겠사옵니까? 가뿐이가 놀라 도섭이를 보았습니다. 도섭이의 눈빛이 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가뿐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평생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분이 할머니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중매를 서겠다고 나섰는데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믿을 만한 어른이었고 도섭이 어머니도 두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도섭이는 혼인을 청하기 전날 마을 어귀에서 가뿐이를 먼발치에서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뿐이가 길을 가다 앉아 쉬는 노인의 짐을 대신 들어주고 있었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들어주고 그냥 가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이 뒤를 돌아보며 고맙다 하였으나 가뿐이는 이미 저만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섭이는 그때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형편에 맞게 조촐한 예를 갖추어 혼례를 올렸습니다. 분이 할머니가 중매를 서주었고 마을 어귀에 서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두 사람의 인연은 하늘이 점지해 준 것이다. 감히 사람의 입으로 허물을 잡지 말라. 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수군거리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도섭이의 어머니도 며느리를 두 손 모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가뿐이는 감사하며 절을 올렸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새로운 살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혼례 이튿날 도섭이는 마을 어른들 앞에 나서서 말하였습니다. 가뿐이는 제 체면을 깎은 사람이 아니라 제 목숨을 살린 사람입니다. 가뿐이를 두고 수군거리시려면 먼저 제 목숨을 살려주신 뒤에 하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민망하여 고개를 숙였고 날부터 대놓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빨래터에서 한 안악이 가뿐이를 흘겨보며 말하였습니다. 곤 같은 여인이 밥을 솥째 먹어대면 도섭이네 기둥뿌리가 뽑힐 것이야. 옆에 있던 안악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첫날 밤에 가네튼 신란이 으스러지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지. 웃음소리가 빨래터에 퍼졌습니다. 가뿐이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 빨래를 거두어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며칠 뒤 마을의 악덕지 주변 대감이 마름들을 데리고 도섭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변대감은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지주였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땅을 헐값에 빼앗고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착취하여 재산을 모은 자였는데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대감이 도섭이의 집을 원한 것은 위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섭이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변대감이 수십 년간 관아세금을 중간에서 빼돌린 사실을 기록한 낡은 장부를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부가 집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변대감은 알고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변대감이 도섭이를 안방으로 불러 앉혔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속셈은 달랐습니다. 도섭도령, 자네 살림이 어렵다는 소문을 들었네. 빚도 많다면서 내가 좋은 제안이 있으니 귀 기울여 들으라. 자네 집터와 내 땅을 바꾸세. 마을 서쪽 끝에 내가 가진 무밭 하나와 그 옆광을 줄 테니 자네 집터를 내게 주게. 무밭이 넓고 비옥하니 농사를 지으면 먹고 살만할 것이고 관에는 앞고시도 있어 살림하기에 충분하네. 도섭이가 망설였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선비가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려 하였으나 변대감이 꺼낸 문서에는 반드시 오늘 안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고 마름 둘이 옆에 서서 압박을 넣었습니다. 땅의 이름도 옛날에 좋았던 이름을 쓰고 있어 실제 상태를 가늠하기 어려웠으며 빚이 오늘 만기라는 말까지 더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조용히 말렸으나 변대감의 말음이 이미 채권자까지 데려왔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섭이는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변대감이 문서를 챙기며 만족스럽게 웃었고 떠나고 나서야 도섭이는 자신이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섭이는 그날 밤 그 문서를 소중히 간수하였습니다.
반드시 언젠가 쓸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한편 변대감은 집을 넘겨받자마자 마름들을 시켜 바닥을 뜯고 벽을 두드리며 여러 날을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변대감은 이를 갈았습니다. 장부를 누군가 챙겨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변대감은 도섭이 가족을 더욱 집요하게 감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이 무밭을 보러 갔습니다. 마을 서쪽 끝까지 한참을 걸어가자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가 먼저 왔습니다. 무밭이기는 하였으나 문은 모두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파리떼가 윈윈거리며 날고 있었습니다. 밭 전체가 쓰레기밭이나 다름없었고 사방에는 썩은 냄새와 눅눅한 흙냄새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으며 악건이는 돌멩이와 흙으로 가득 막혀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쥐똥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비라도 오면 그대로 무너질 것 같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변대감이 말했던 넓고 비옥한 무밭과 튼튼한 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섭이의 어머니가 땅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속았구나. 변대감, 그놈이 우리를 속였어. 가슴을 치며 울었는데 반듯한 집을 내어주고 이 꼴을 받게 된 것이 억울하고 앞날이 캄캄하였습니다. 도섭이도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문서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탓이라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가뿐이만 조용히 밭을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가뿐이가 썩은 무를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무는 썩었으나 무첨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줄기가 푸르렀고 잎도 싱싱하였습니다. 가뿐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어머님, 울지 마세요. 무는 썩었어도 무청은 살아 있습니다. 이걸 시래기로 만들면 됩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가뿐이가 계속 말하였습니다. 겨울 찬바람에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면 훌륭한 식재료가 됩니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배운 방법입니다. 도섭이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보았습니다. 가뿐이의 눈빛이 단단하였습니다. 도섭이가 일어서며 말하였습니다. 가뿐이 말대로 해보자. 함께 힘을 합치자. 그리고 혼자 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망가뜨렸으니 내가 먼저 일어서야 한다. 그날부터 세 식구는 함께 움직였습니다. 도섭이는 무너진 지붕과 벽을 고쳤고 어머니는 광안을 쓸고 닦았으며 가뿐이는 썩은 무 사이에서 살아있는 무청을 골라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폐허갔던 관에도 다시 불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어머니는 남편이 살아생전 절대 버리지 말라 했던 낡은 괴짝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섭이가 뚜껑을 열자 안에는 아버지가 관아의 장부 기록을 도우며 남긴 세금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변대감이 세곡을 빼돌린 날짜와 액수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변대감이 도섭이의 집을 탐낸 까닭도 바로 그 장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부를 곧바로 관아에 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나의 아전과 포졸 일부가 변대감에게 돈을 받고 있었고 도섭이의 아버지도 이를 고하려다 협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증거를 빼앗기고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도섭이는 가뿐이와 이 사실을 의논한 뒤 장부를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한편 가뿐이는 곤란한 무청을 씻어 처마 아래 매달았습니다. 겨울바람에 얼고 녹기를 반복한 무청은 한 달 뒤 구수한 시래기가 되었습니다. 가뿐이가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이것으로 국법 장사를 해보겠습니다. 세 사람은 가뿐이와 어머니가 국을 끓이고
도섭이가 장부와 가격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버려진 광 안에 처음으로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장날 새벽, 가뿐이는 시래기와 된장을 풀어 국밥을 끓였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솥을 걸었으나 한시진이 지나도록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뿐이의 큰 체격과 썩은 무밭에서 건진 무청으로 만든 음식이라는 말을 꺼림칙해 하였습니다. 가뿐이는 잠시 생각하다 솥뚜껑을 활짝 열고 부채질을 하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장터에 퍼지자 장돌뱅이 봉다리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새댁, 이게 무슨 음식이요? 가뿐이가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봉다리가 한 숟갈 맛보더니 눈을 크게 뜨고 외쳤습니다. 이야, 이런 국밥은 처음이요. 그 소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썩은 무청으로 만든 음식이라며 외면하는 사람도 있었고 변 대감의 마름이 배탈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뿐이는 말없이 매일 같은 맛에 국을 끓였습니다. 어느 날 굶주린 아이에게 국밥을 내어준 일이 알려지고 봉다리가 이웃 장터마다 맛을 전하면서 손님이 늘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점심이면 사람들이 줄을 섰고 장을 마친 날 어머니는 쌀과 새솥을 살 만큼 모인 돈을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뿐아, 우리가 해냈구나. 그런데 그 소식이 변대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변대감은 장터에서 가장 많은 좌판의 자릿세를 거두고 있었는데 마을 장터 땅의 관리권을 이장을 통해 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변대감이 마름들을 데리고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가뿐이네 국밥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 국밥에 무슨 약이라도 넣은 게 아니냐. 당신네 국밥 먹고 탈이 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뿐이는 조용히 가마솥에서 국을 퍼서 변대감 앞에 내밀었습니다. 대감님, 이 국밥에는 시래기와 된장과 정성밖에 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지요. 변대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국그릇을 손으로 밀쳐내더니 마름들에게 눈짓을 하였고 이잔이 쩌쩔매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자리는 다른 상인이 배정받은 자리라고 오늘 당장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리를 여러 해 지켜봐온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그때 봉다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이 장터를 10년 넘게 다닌 사람이요. 이 자리에 다른 상인이 배정됐다는 말은 처음 듣소. 이장 어른, 문서를 보여주시겠소. 이장이 말을 얼버무리며 물러섰습니다. 변대감이 봉다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봉다리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변대감의 얼굴이 굳어졌는데 계략이 무산된 것이었습니다. 봉다리가 가뿐이에게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은 한번 작정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요. 조심하시오. 가뿐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지 않겠소. 봉다리가 씩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주시하겠소. 이 국밥집이 오래오래 잘 되었으면 좋겠소. 그달이 지날 무렵 마을에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농사가 흉년이라는 것이었는데 기가 제때 오지 않아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였습니다. 쌀 한 말에 예전에 새배값이 되었고 굶주린 사내들이 무리를 지어 산으로 들어갔는데 이들이 산적이 되어 마을을 습격한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이미 이웃 마을 몇 곳의 곡식 창고가 털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몸싸움 중 가벼운 상처를 입은 사람은 있었으나 죽은 사람은 없었고 여자와
아이를 해쳤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칼과 몽둥이를 든 무리가 내려온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부자들은 곡식을 숨기기 바빴습니다. 변대감은 곡식 창고에 자물쇠를 여러 개 걸었고 마름들에게 창고를 지키라고 명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변대감에게 쌀을 조금만 나눠달라고 부탁하러 갔으나 변대감은 문을 굳게 닫고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 곳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문을 꼭꼭 잠그고 잠을 청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광 안에서 어머니가 가뿐이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쌀을 좀 숨겨야 하는 것 아니냐. 산적들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밤이 되면 마을 곳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어머니는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가뿐이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오히려 나눠줄 생각이 옵니다. 어머니가 놀라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가뿐아, 마음은 착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느냐. 가뿐이가 차분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저들 모두가 악해서 칼을 든 것은 아닐 것이옵니다. 굶주림이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밥 한 그릇이 그 벼랑에서 돌아오는 길이 될 수도 있지 않겠사옵니까? 어머니가 한참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며느리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겁나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도섭이도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봉다리에게 들은 이름들을 아버지의 장부와 대조해보니 산으로 들어간 자들 가운데에는 변대감에게 논밭을 빼앗긴 우리 마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몸싸움으로 다친 사람은 있었으나 죽은 사람은 없었고 여자와 아이를 해쳤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들이 아직 넘지 않은 선이 있는 것이옵니다. 며칠 후 가뿐이는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국밥집에서 번 돈으로 쌀을 샀는데 밤새 혼자서 주먹밥을 빚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뿐이의 큰 손으로 빚어낸 주먹밥은 보통 사람 주먹의 2배는 되었고 한 개만 먹어도 배가 찰만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말리려 하였으나 가뿐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도섭이도 결국 합류하였고 어머니도 새벽녘새 일어나 함께 빚었습니다. 세 사람이 밤새 만들어 광주리에 담으니 가득 찼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에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십 명의 사내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게 야위어 있었고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 안으로 숨었고 장터 상인들도 물건을 두고 도망쳤습니다. 산적들이 변대감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창고를 도끼로 부수기 시작하였고 쿵쿵 소리가 마을에 울렸습니다. 그때 가뿐이가 광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주먹밥이 가득 담긴 광주리를 들고 혼자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도섭이가 따라 나오려 하였으나 가뿐이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서방님은 안에 계십시오. 이것은 제가 해야 하는 일이옵니다. 산적들이 달려들려 하는데 가뿐이가 광주리를 높이 들어 올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 칼을 거두시오. 배고파서 온 것 아니요. 싸우지 말고 밥이나 먹고 가시오. 산적들이 멈칫하였습니다. 가뿐이의 거대한 덩치에 놀란 것도 있었으나 주먹밥 냄새에 더 이끌렸던 것입니다. 머치를 굶은 몸이었는데 밥 냄새를 맡자 침이 고였습니다. 두목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험한 흉터가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으나 피로가 가득하였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밥을 준다는 말이요. 가뿐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주먹밥이 있으니 배부르게 드십시오.
칼을 버리고 사람으로 돌아가십시오. 두목이 잠시 망설이다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산적들도 하나 둘씩 무기를 내려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뿐이는 무기를 내려놓은 사내들에게 주먹밥을 하나씩 건넸고 어머니는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굶주린 사내들은 처음에는 의심하였으나 밥을 입에 넣자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주먹밥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목도 한참 동안 밥을 씹다가 칼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고향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맛이오. 나는 칠봉이라 하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소. 가뿐이가 말하였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다면 다시는 칼을 들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 사람답게 사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칠봉은 깊이 고개를 숙였고 부하들을 이끌고 조용히 산길로 돌아갔습니다. 산적들이 사라지자 숨어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습니다. 칼을 든 사내들을 밥으로 돌려보냈다는 사실에 모두가 가뿐이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끌어안으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진짜 복덩이구나. 그날 밤 도섭이도 가뿐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요. 그것이 당신의 진짜 힘이요. 그러나 창고를 털린 변대감은 가뿐히 내가 마을의 신뢰까지 얻었다는 소식에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 밤 그의 사랑방 등불은 새벽이 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보름 뒤 깊은 밤 광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가뿐이가 문을 열자 칠봉과 부하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칠봉은 변대감의 창고에서 가져온 세금 포목 목록과 사채 문서들을 내놓았습니다. 아내는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어떤 방식으로 논밭을 빼앗았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물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들을 증거로 써주십시오. 칠봉은 자신의 논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증명하는 낡은 문서도 꺼냈습니다. 도섭은 아버지의 장부와 칠봉의 문서를 나란히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나온 기록들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뿐이가 말하였습니다. 잘 간직하십시오. 반드시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것입니다. 도섭은 장부와 문서를 함께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가뿐이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부와 문서가 있어도 이 고을 관아가변 대감의 소나기에 있는 하나 아무것도 바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급제해 조정에 직접 억울함을 고할 수 있다면 아버지가 남긴 장부도 비로소 빛을 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가뿐이는 도섭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서방님, 과거를 보러 가셔야 합니다. 도섭이가 놀라 아내를 보았습니다. 가뿐이가 계속 말하였습니다. 서방님의 글이라면 조정의 이 장부의 진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제가 국밥집과 어머님을 지키겠습니다. 서방님은 공부하시고 과거에 급제해 이 억울함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도섭이가 망설이며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국밥집을 짊어지고 있는 동안 나 혼자 공부해도 되는 것이오. 가뿐이가 단호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이 힘으로 우리 집을 지키겠습니다. 서방님은 그 글로 우리 가족과 억울한 백성들을 지켜주십시오. 도섭이가 아내의 눈을 바라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어머니를 모시고 그날 밤 처음으로 셋이 함께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섭이는 낮에는 국밥집의 장부와 글 쓰는 일을 돕고 밤에는 낡은 책상 앞에서 과거 공부를 하였습니다. 가뿐이는 남편이 책 위에 엎드려 잠들면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다음 날 장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도섭이의 공부가 길어질수록 가뿐이는 자신의 몫을 줄였습니다. 좋은 밥은 남편과 어머니 앞으로 밀어놓고 자신은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솥앞에 서 있던 탓에 손은 갈라지고 발은 신발이 맞지 않을 만큼 부었지만 가뿐이는 가족이 걱정할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부엌 구석에서 가뿐이가 손님들이 남긴 찬밥과 짠 국물을 모아 먹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돈도 있는데 어찌 이런 것을 먹느냐. 어머니가 다그치자 가뿐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 공부에 들어갈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야 합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원래도 체격이 큰 가뿐이었지만 그 무렵에는 얼굴과 발목까지 부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렸습니다. 도섭은 부엌에서 솥을 닦고 있던 가뿐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발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부은 발과 물에 갈라진 두 손을 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동안 당신이 이 몸으로 버텨온 줄도 몰랐어. 반드시 급제해 돌아와 다시는 당신 혼자 모든 짐을 지게 하지 않겠소. 가뿐이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도섭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듬해 봄, 마침내 과거 시험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가뿐이는 남편의 옷을 정성스럽게 빨아주고 노자돈을 챙겨주었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에는 남은 천으로 군 묶음을 하나 만들어 도섭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달리 드릴 것이 없어 이것이라도 만들었습니다. 도섭이는 분묶음을 조용히 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들의 손을 오래 잡고 있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도섭이가 말하였습니다. 꼭 급제해서 돌아오겠소. 두 분을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 가뿐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급제하시든 못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도섭이는 아내를 꼭 껴안은 뒤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가뿐이와 어머니는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가뿐이는 어머니와 함께 국밥집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을 혼자 떠안으려 하였으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도섭이에게 혼자 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우리도 네 짐을 나누어 들어야 한다. 아이에게 국밥을 얻어먹었던 어머니가 아침마다 나와 그릇을 씻었고 봉다리는 장터에 오는 길마다 장작과 재료를 수레에 실어주었습니다. 가뿐이는 처음에는 사양하였으나 마침내 고개를 숙여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잔이 크게 서는 날이면 발이 붓고 손이 트곤 하였습니다. 그런 날에는 어머니가 억지로 가뿐이를 앉히고 다른 사람들이 일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가뿐이는 비로소 가족과 이웃에게 기대는 것도 함께 사는 방법임을 배워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섭이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한양에 잘 도착하였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써 있었습니다. 가뿐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시험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곧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 때 봉다리가 장터에서 돌아오다 가뿐이네 광 앞에 멈췄습니다. 봉다리의 얼굴이 이상하게 들떠 있었는데 가뿐이를 보자마자 뭔가 말하려다가 도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입 주변이 계속 실룩거렸고 눈이 이쪽 저쪽을 보았습니다. 가뿐이가 물었습니다. 봉다리 씨, 무슨 일이 있어? 봉다리가 잠시 망설이다 수줍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아니옵니다. 한양 쪽에서 오는 장수를 만났는데 그냥 날씨 이야기를 했을 뿐이옵니다. 사실 봉다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양을 다녀온 포목 장수에게서 도섭이의 소식을 들었는데 도섭이가 먼저 사람을 보내어 가뿐이에게는 자신이 직접 말할 때까지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봉다리가 그 부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뿐이가 봉다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봉다리의 눈이 잠깐 흔들렸는데 가뿐이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이 직접 말해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가뿐이의 방식이었습니다. 받기 전에 주는 것, 알기 전에 기다리는 것. 봉다리가 떠나고 나서 가뿐이는 광 안에 앉아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뿐이와 어머니는 매일같이 길을 바라보며 도섭이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멀리서 사람 하나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섭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복을 입지 않았고 옷은 누더기처럼 헤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흑투성이었습니다. 마치 거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슴이 철렁하며 낙반이구나 싶었는데 가뿐이는 달랐습니다. 가뿐이가 남편의 모습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서방님, 잘 다녀오셨지요? 도섭이가 아내를 보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이 꼴을 하고 돌아왔는데 어찌 그리 웃을 수 있어? 가뿐이가 대답하였습니다. 벼슬이 대수입니까? 제 등판만큼 넓은 국밥집이 있는데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서방님이 살아서 돌아오셨으면 된 것입니다. 도섭이는 아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뿐이의 눈빛이 환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 손을 넣어 붕묶음을 꺼내었습니다. 가뿐이가 떠나던 날 아침에 남은 천으로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달리 드릴 게 없어서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끈 부분이 닳아 있었습니다. 한양 가는 내내 쥐고 다닌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내내 가지고 있었어.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어. 가뿐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도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도섭이는 가뿐이가 자신의 급제를 어렴풋이 눈치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알면서도 기다려준 것인지 그저 남편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 도섭이는 과거에 급제한 뒤 아버지의 장부와 편, 대감의 비리를 조정이 직접 고하였습니다. 마침 이 고을 현감 자리가 비어 있었고 조정은 사건의 내막을 잘 아는 도섭이에게 신임 현감의 교지를 내리면서 편, 대감의 창고와 관아전들의 결탁을 은밀히 확인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도섭이는 정식으로 관아에 들어가기 전까지 신분을 감추어야 했습니다. 변대감이 자신이 현감이 된 것을 알면 남아있는 원본 장부를 불태우고 도망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양에서 돌아오는 길에 도섭이는 공다리를 만나 칠봉이에게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무기를 들고 오지 말고 가지고 있는 문서와 증거만 들고 장터 가까이에서 기다려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또한 관아에서 편 대감의 돈을 받지 않은 포조를 은밀히 찾아 교지를 보이고 남아있는 원본 장부와 창고를 한꺼번에 공인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도섭이는 모든 증거와 증인을 갖춘 뒤 변대감의 창고를 봉인할 생각이었습니다. 때까지는 신분을 숨기되 아내와 어머니가 위험해지는 순간에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교주를 꺼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섭이가 돌아온 다음 날 마을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낙방한 도섭이가 거짓골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였는데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장터에서 한 안악이 동료들에게 말하는 것이 들렸는데 가뿐이가 고생해서 번 돈을 남편이 다 날려먹었다고 하였습니다. 국밥집에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낙방한 집안과 어울리면 재수가 없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봉다리가 장터를 돌다가 가뿐이네 광 앞을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봉다리의 표정이 복잡하였는데 가뿐이가 환한 얼굴로 나오는 것을 보고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가뿐이는 개의치 않고 국을 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마솥에 시래기를 넣고 된장을 풀었는데 여전히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변대감이 마름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거드름을 피우며 국밥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봐라, 낙방거사가 돌아왔다니 꼴을 보니 정말 거지가 다 되었구나. 주위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였습니다. 변대감이 더욱 신이 나서 조롱하였는데 쓸데없이 과거나 보러 갔다가 돈만 날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도섭도령, 내가 예전 그 빚을 다시 따져볼 수도 있네. 저 계집을 내보내고 내 집 서기로 들어오게. 빚도 없애주고 밥도 굶기지 않겠네. 저 여인을 옆에 두고 있는 한 자네는 평생 거지 신세를 못 면할 것이야. 가뿐이와 어머니가 굳은 얼굴로 편 대감을 보았습니다. 변 대감이 가뿐이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곤 같은 계집을 붙들고 있으면 저 선비는 평생 거짓골을 못 면하네. 가뿐이가 가마솥에서 국을 퍼서 변 대감 앞에 내밀었습니다. 대감님, 한 그릇 드시고 가십시오. 변 대감이 코웃음을 치며 그릇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국물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숨을 죽였고 가뿐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변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변 대감이 마름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국밥집은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도섭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고 도섭이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변대감이 한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는데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한 것에 분노가 치밀었으나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뿐이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쏟아진 국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마솥으로 돌아가 국을 저었습니다. 가뿐이의 등이 보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등이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도섭이가 아내를 보며 미안하다고 말하려 하자 가뿐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저는 서방님을 믿습니다. 그날 저녁 가뿐이가 관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도섭이가 아내를 발견하고 다가가자 가뿐이는 남편을 보자마자 눈물을 닦으며 웃으려 하였습니다. 도섭이가 아내를 껴안았고 가뿐이는 남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 조금 힘들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변대감은 관아에 거짓 고발을 넣었습니다. 자기 땅을 도섭이 가족이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산적들과 내통해 장터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꾸민 것이었습니다. 아나아전 가운데 변대감에게 돈을 받은 자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사정을 모르는 포졸 몇 명이 확인을 위해 따라 나섰습니다. 변대감은 마치 정식 명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포졸들을 앞세워 국밥집에 나타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김도섭,
이 가게는 관아의 허락 없이 내 땅에 세운 것이다. 오늘 당장 이 자리를 비워라. 따르지 않으면 관에 고하여 너희를 잡아들이겠다. 갑분이와 어머니가 놀라 변 대감을 보았습니다. 포졸들이 앞으로 나섰고 변 대감의 마름들도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갑분이가 가죽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대한 몸으로 국밥집 앞에 버티고 서니 아무도 쉽사리 다가서지 못하였습니다. 한마름이 갑분이를 밀치려 하며 몽둥이를 들어 올렸는데 그 순간 갑분이가 한 손으로 몽둥이를 잡았습니다. 힘을 주어 꺾어버렸는데 뚝 소리가 나며 두 동강이 났습니다. 갑분이는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여기는 사람을 먹이는 곳이지 사람을 때리는 곳이 아닙니다. 마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긴장감이 온 장터를 덮었습니다. 바로 그때 군중 속에서 칠봉과 부하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은 채 문석 꾸러미를 내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지은 죄도 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변대감의 죄를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변대감이 포졸들에게 산적들을 잡으라 소리쳤지만 한 포졸이 먼저 물었습니다. 관아에서 내린 퇴거 명령서는 어디 있습니까? 변대감이 대답하지 못하자 이장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식 명령은 없었습니다. 변대감이 시킨 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뒤이어 마름 한 명도 세금 포목을 변 대감의 창고로 옮겼다고 자백하며 기록을 내놓았습니다. 변대감은 다급히 도섭의 급제 소문도 거짓이라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갑분이가 홍패를 꺼내려는 남편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믿는 것은 현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눈밭에서 구한 뒤 온 마을이 나를 손가락질할 때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봉달과 분이 할머니, 갑분이에게 국밥을 얻어먹었던 아이의 어머니가 먼저 그녀 곁에 섰습니다. 빨래터에서 비웃었던 아낙들도 고개를 숙인 채 뒤따랐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갑분이 편으로 모였고 포졸들은 더 이상 칼을 들지 못하였습니다. 때 도섭이가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포졸들은 칼을 거두라. 그리고 품속에서 홍패를 꺼내들었습니다. 붉은 종이에 금빛 글씨가 선명하였습니다. 급제를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지를 꺼냈습니다. 포졸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교지를 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 임금의 어인을 확인하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낭독하였습니다. 이 고을 신임 현감으로 김도섭을 임명하노라. 마침 이 고을 현감 자리가 비어 있었고 조정은 고을 실처를 잘 아는 도섭이를 신임 현감으로 임명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거지 행색으로 돌아온 것은 낙방이 아니라 진행이었습니다. 마을이 얼어붙었습니다. 변대감은 교지가 가짜라며 포졸들에게 도섭을 잡으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포졸은 임금의 어인이 찍힌 진짜 교지라 확인하였습니다. 칠봉은 빼앗긴 논의 문서를 내놓았고 도섭은 아버지가 남긴 세금 장부를 펼쳤습니다. 마름의 기록과 칠봉의 문서, 아버지의 장부가 모두 같은 날짜와 액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어 변대감에게 땅을 빼앗긴 백성들이 각자의 문서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어진 변대감은 살려달라 외쳤지만 포졸들은 그를 붙잡았습니다. 흥분한 백성들이 달려들려 하자 갑분이가 앞을 막았습니다. 관에서 올바르게 처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손대면 우리도 같은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멈추었고 변태감은 자신이 짓밟았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도섭이가 가뿐이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내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아내여.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섭이가 계속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에게 고개를 숙이지만 저보다 먼저 이 마을을 살린 사람은 여기 제 아내입니다. 가뿐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섭이의 어머니가 머느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머느리의 두 손을 잡고 말하였습니다. 내 딸아, 처음부터 네 은혜는 알았지만 네가 이렇게까지 큰 사람인 줄은 미처 몰랐다. 내가 너를 다 보지 못한 것이다. 지금은 네가 내 자랑이다. 가뿐이가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빨래터에서 곤이라 불렀던 아나기 수줍게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가뿐이 씨, 예전에 내가 한 말이 있어. 첫날 밤에 으스러져 죽을 것이라고 하였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본 것이 부끄럽소. 용서해 주시오. 다른 아낙들도 하나씩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뿐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마을에 오래 사셨으니 마음을 아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한 그릇 드시고 가시지요. 가뿐이가 손수 국밥을 퍼서 아낙들에게 건네었습니다. 그것이 가뿐이의 방식이었습니다. 말 대신 밥이었고 안가품 대신 국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도섭은 변대감의 창고와 장부를 봉인하고 피해를 입은 백성들의 문서를 하나씩 확인하였습니다. 칠봉과 부하들은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조사에 협조하였으며 도섭은 그들의 사정과 공을 조정에 올려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빼앗긴 논밭과 곡식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고 변대감이 빼돌린 쇠곡 일부는 조정의 허락을 받아 흉년구 혐의로 풀렸습니다. 칠봉도 되찾은 논에서 다시 농사를 지으며 늙은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해 가을 그는 첫 수확한 쌀 한 자루를 가뿐이에게 가져왔습니다. 가뿐이는 그 쌀로 국밥을 끓여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뿐이는 삿돈 부인이 된 뒤에도 국밥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원래의 집을 되찾았고 폐허였던 광은 굶주린 사람이면 누구나 밥을 먹을 수 있는 복밥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섭은 관복을 벗고 가뿐이 옆에 앉아 묵묵히 그릇을 씻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이 나란히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뿐이를 곰이라 불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짐이라 하였고 집안의 체면을 깎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짐이라 했던 그 여인이 결국 온 집안과 온 마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뿐이는 굶은 사람에게 밥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뿐이가 가진 진짜 힘이었고 그 힘이 산적도 돌려보내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억울한 이들에게 공예를 찾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점지해준 우람한 머느리 가뿐이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